여러분, 우리가 60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10년, 20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누구한테 쓰고 계십니까?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만나주는 사람, 제가 찾지 않으면 절대 안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귀한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석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실이 보입니다.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게 친구입니까? 오늘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들어서 통화 기록 보세요. 최근 한 달간 누가 먼저 전화했습니까? 전부 제가 먼저 걸었지 않습니까? 문자 기록도 보세요. 전부 제가 먼저 보낸 것 아닙니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낸 말풍선만 가득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20년, 30년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정도 있고 추억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친구가 바빠서 그럴 거야.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성격이야.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해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연락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는요. 성격이 연락 잘 안 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한테는 연락합니다. 편하게 생각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 이상 여러분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0명 중 140명이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70%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140명 중에 절반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40년 지기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한 달 연락 안 했더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제가 연락하니까 받아주는 습관, 제가 약속 잡으니까 나와주는 습관, 제가 챙기니까 만나주는 습관.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편한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입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러분이 이런 일방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왜 나만 연락할까? 왜 상대는 안 찾을까? 나한테 뭐가 부족한 걸까? 이렇게 자책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됩니다. 친구 때문에 건강까지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100% 노력하고 상대가 30% 노력해도 불공평합니다. 하물며 제가 100% 노력하고 상대는 0%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당장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오래 알았으니까요. 정리하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요.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되니까요. 이 모든 두려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나쁜 친구와 있는 게 100배 더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만한데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얻고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4세 김현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숙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 다니고 결혼해서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 넘어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숙 씨가 계산해 보니 지난 2년간 전화 통화가 68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친구가 먼저 건 전화는 딱 5번이었습니다. 나머지 63번은 전부 현숙 씨가 먼저 걸었습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년간 12번 만났는데 전부 현숙 씨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고 시간 맞추고 친구는 그냥 나오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약속 잡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도 대부분 친구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불평, 현숙 씨 이야기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현숙 씨가 말하려고 하면 끊고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현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석 달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 올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연락 없었습니다. 40년 친구가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심심할 때 불러내는 사람이구나. 현숙 씨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현숙 씨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7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철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15년간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날짜 정하고 장소 예약하고 친구들한테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회비 걷고 식당 예약하고 2차 장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친구들은 올 때만 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상철 씨가 하는 거니까요. 작년에 상철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모임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모임을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상철 씨 안부 묻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상철 씨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석 달을 더 기다려 봤습니다. 누가 모임 잡자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모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상철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총무하면서 60번 넘게 모임 잡아줬는데 제가 한 번 못하니까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하네. 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를 총무로만 본 거구나. 친구가 아니라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본 거구나. 상철 씨는 동창회를 나왔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동창들한테서 연락 거의 없습니다. 상철 씨는 이제 진짜 친구 서너 명하고만 만납니다. 훨씬 편하고 행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2세 박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미 씨에게는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구역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영미 씨는 그 친구를 많이 챙겼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챙기고 생일마다 케이크 사주고 아플 때 병문안 가고 친구 손주 돌잔치에도 가고 자녀 결혼식에도 갔습니다. 매주 전화해서 안부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영미 씨를 거의 안 챙겼습니다. 영미 씨 생일에 축하 문자도 없었습니다. 영미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 안 나왔습니다. 영미 씨 손주 돌잔치 때도 안 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영미 씨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작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미 씨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친구한테 보고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문자로 위로 한 줄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안 왔습니다. 영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친구로 안 보는구나. 그냥 챙겨주는 사람 정도로만 보는구나. 영미 씨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만납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영미 씨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챙기는 친구들입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김현숙 씨의 친구를 보세요.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40년 친구인데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숙 씨가 그 친구의 우선순위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중요한 사람한테는 연락합니다. 바빠도 시간 내서 연락합니다. 깜빡해도 생각나면 바로 연락합니다. 연락 안 하는 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렸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중요하다면 자동으로 생각납니다. 생각나면 자동으로 연락합니다. 연락 안 온다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상철 씨를 보세요. 15년간 총무하면서 모임 60번 넘게 주선했습니다. 한 번 못하니까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했습니다. 상철 씨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는 뭐지, 일꾼이지, 친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존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기 존중감은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이 둘 다 망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안 바뀌니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기 존중감이 떨어집니다. 결국 나는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60 이후엔 더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자존감이 원래 떨어지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건강 나빠지고 사회적 역할 줄어들고 이럴 때 인간관계마저 일방적이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60 이후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박영미를 보세요. 10년 넘게 친구 챙겼습니다. 선물 사주고 전화하고 병문안 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까요? 그런데 정작 영미 씨가 힘들 때 친구는 없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안 왔습니다. 영미 씨가 쏟은 에너지는 전부 낭비였습니다. 나이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정 쓸 수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만 써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에너지 도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나한테서 에너지만 빨아가고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두면 항상 피곤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챙깁니다.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한쪽만 챙겼습니다. 현숙 씨만 연락하고 상철 씨만 모임 잡고 영미 씨만 선물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했습니다. 이게 우정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의 우정, 유용성의 우정, 덕의 우정. 쾌락의 우정은 함께 있으면 즐거워서 맺는 관계입니다. 유용성의 우정은 서로 이득이 있어서 맺는 관계입니다. 덕의 우정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맺는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의 우정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주종 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챙깁니다. 내가 연락하면 상대도 연락합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가 찾아옵니다. 내가 기쁘면 상대도 기뻐합니다. 이게 우정입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연락을 안 할까요?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 유형이 형성됩니다.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불편해합니다.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립니다.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하지만 60 넘어서까지 이런 심리 게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착 유형이 어떻든 진짜 친구라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패턴을 깨고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친구 자격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하겠습니다. 60 이후에 인간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가 70 주고 상대가 30 받아도 불공평합니다. 50대 50이어야 합니다. 아니, 완벽한 50대 50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60대 40일 수도, 40대 60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안 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에서 말했습니다. 선물은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주는 의무, 받는 의무, 갚는 의무. 주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받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빚이 쌓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챙김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쪽만 주면 언젠가 터집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우정에 대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하게 골라야 하지만 일단 사귀면 끝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 친구 역할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관계가 깨진 겁니다.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미 끊은 겁니다. 나는 그저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자존감 낭비입니다. 과감히 정리하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법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놓아주세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달 실험을 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면 실험부터 해보세요. 한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한테 말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 그 사람, 한 달간 연락 안 하고 기다려 보세요. 상대가 먼저 연락 올지 지켜보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오늘부터 30일 후까지 매일 확인하세요. 연락 왔나 안 왔나? 30일 후에 결과를 보세요. 연락 왔습니까? 몇 번 왔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심으로 안부 물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일이 실어 있어서 됩니까? 이 결과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연락 한 통도 없었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 왔어도 한두 번이고 필요한 일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연락 여러 번 왔고 진심 어린 안부였다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친구입니다. 단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닐 뿐입니다. 그럴 땐 관계를 유지하되 여러분이 조금 더 연락하는 쪽으로 조정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 경우일 겁니다. 연락 없을 겁니다. 그럼 과감히 정리하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관계 일기를 쓰세요. 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누구한테 연락했습니까? 누구한테서 연락 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가 나를 챙겼습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한 달 쓰고 나서 정리하세요. 내가 연락한 사람 목록, 나한테 연락 온 사람 목록, 두 목록을 비교하세요. 균형이 맞습니까? 내가 연락한 사람 중에 나한테 연락 안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표시하세요. 이 사람들이 일방적 관계입니다. 정리 대상입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소중히 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관계 일기는 객관적 증거를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착각인가 싶을 때 일기를 보세요.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에너지 투자를 재분배하세요. 지금까지 일방적 관계에 쓴 에너지를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몇 번 연락했습니까? 몇 시간 통화했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선물은 얼마어치 샀습니까? 전부 합치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세요. 어디에 쓸까요? 첫째, 나 자신한테 쓰세요. 취미 생활하세요. 책 읽고 운동하고 여행 가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둘째, 진짜 친구한테 쓰세요. 서로 챙기는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생일 챙기고, 명절 챙기고, 아플 때 찾아가세요. 좋은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 쓰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문화센터 강좌 들으세요. 등산 모임, 노래교실, 봉사활동,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긍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세요.
중국 철학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얻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벗을 잘못 사귀면 해롭다. 좋은 벗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벗은 나를 망친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신중하게 고르세요. 서로 챙기는지 봐야 합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다시 만들지 마세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일방적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명확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때로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계속 연락해 올 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말하세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해. 당분간 개인 시간 좀 가지려고 해. 이렇게 짧게 말하고 끝내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상대가 설득하려 듭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하세요. 심리학자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경계선 없이 무한정 주면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경계선을 그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게 만드세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연락하세요. 전화로 안부 물으세요. 문자만 보내지 말고 목소리로 들으세요. 얼굴 보고 싶으면 만나세요. 둘째, 진심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좋다. 소중한 친구야. 이런 말 하세요. 나이 들어서 쑥스럽다고요? 처음엔 어색해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진심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는 모릅니다. 셋째, 작은 일도 챙기세요. 생일, 명절, 기념일 달력에 표시해두고 챙기세요. 큰 선물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서로 도우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아플 때 병문안 가고 경조사 때 참석하고. 하지만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무리하면 나중에 부담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3자다.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성장한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내가 망가진다. 그러니 친구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까? 아니면 망가뜨립니까? 성장시키는 친구는 붙들고 망가뜨리는 친구는 놓아주세요. 미국 심리학자 짐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명의 평균이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긍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부정적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일방적으로 줍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여러분도 존중받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밤 일기를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한 달 실험을 시작하세요. 이번 주 안에 에너지 투자를 재분배하세요. 다음 주부터 경계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하나씩 실천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불안합니다.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편해집니다. 석 달 지나면 자유로워집니다. 1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이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에너지 쓰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 유지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홀가분해질 겁니다.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 맺게 될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존감도 올라갈 겁니다.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만듭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상호적인 관계만 남기세요.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날 이유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끝내는 게 맞습니다. 먼저 연락 안 오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세요. 그 작은 용기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은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하실 건가요? 2개 하실 건가요? 아니면 4개 전부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75세 넘으면 갑자기 변하는 것들. 60대, 70대 꼭 보세요. 알면 늦지 않고 모르면 위험하다. 74세까지 멀쩡하던 분이 75세 넘어서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를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치면 80세는커녕 2년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른다.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75세 전후로 우리 몸에는 3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첫째는 근육입니다. 70세에서 80세 사이에 근육의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6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는 심장과 폐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단 몇 칸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후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15분만 걸어도 심폐기능 저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더 먹어도 근육 감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세가 갑작스러운 벼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7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았다면 아니요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할아버지는 73세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셨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손주들과 공원도 산책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영수 씨는 90까지도 거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5세 생일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에 오르는데 평소와 다르게 숨이 심하게 찼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에는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소리가 나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영수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데 몸에 중심이 흔들렸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영수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당연한 겁니다. 약 처방해 드릴 테니 드세요. 그렇게 혈압약이 생겼고 무릎 연골약이 생겼고 어지럼증 약까지 생겼습니다. 늘어날수록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친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할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말을 하다가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산에도 안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부인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영감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잖아. 영수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이웃집 박철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철호 할아버지는 영수 할아버지보다 2살이 많은 77세였는데도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철호 형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여요? 나는 요즘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철호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75 넘기고 한동안 힘들었어.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동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어.
75세는 몸이 바뀌는 시기래. 그걸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된대. 나도 그때부터 매일 아침 20분만 천천히 걷고 삶은 계란 하나씩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이랑 꼭 만나. 그랬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날 영수 할아버지는 철호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바뀌는 시기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삶은 계란을 한 개씩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좀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75세는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구나.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0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하지만 사실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10년, 2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자신의 변화를 부정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부정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집니다. 반대로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아, 내 몸이 예전과 다르구나. 이 인정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철호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계란 하나 더 먹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꾸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 번째 교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철호 할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경험과 조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75세 이후에는 관계가 약이 됩니다. 대화 한마디, 전화 한 통이 외로움을 막고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말은 변화가 삶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몸, 50대의 몸, 75세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의 몸에 집착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몸과 함께 살아가라.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기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사회적 역할에 맞춰 살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75세는 바로 이 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산에 가지 않게 된 것도 사실은 더 이상 남들에게 건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몸이 원하는 속도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또 다른 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두 갈래 길에 섭니다. 한 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후회와 절망에 빠지는 길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절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를 만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통합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차이가 바로 75세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든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 건강,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지혜, 여유, 통찰력, 그리고 자유. 75세는 잃은 것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얻은 것을 즐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잃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예전의 체력, 예전의 기억력.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된다는 것을. 천천히 걷는 것도 행복이고,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행복이고, 손주 얼굴 보는 것도 행복입니다. 또 하나의 보편적 메시는 연결의 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고립입니다. 혼자 집에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철수 할아버지라는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75세의 몸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만 걷고 내일 10분만 더 걷고 이렇게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됩니다.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넷째, 오늘을 살아가세요. 과거에 건강했던 나를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세요. 오늘 해가 뜨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75세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으로 쓸 것인가? 희망으로 쓸 것인가? 포기로 쓸 것인가? 도전으로 쓸 것인가? 영수 할아버지는 희망과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매일 1시간씩 운동하거나. 하지만 75세 이후에 필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3번보다 하루에 15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힘들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반복해도 허벅지 근육이 자극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침마다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렇게만 해도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기를 씹기 힘들다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식사 후에 작은 요구르트 하나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을 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력을 키웁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물 5잔만 마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변비가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물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귀찮다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몸을 깨우고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째는 약 관리입니다. 75세가 넘으면 대부분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이 약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아침 약은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 저녁 약은 저녁 식사 후 30분 이내. 알람을 맞춰놓거나 가족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은 모든 약봉투를 모아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중복되는 약이 없는지 확인받으세요. 약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약만 정확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의사 선생님께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몇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졸릴 때 누우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만드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지 마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몸의 기억이 생기면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 관계를 가꾸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 건강만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는 수명을 연장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돈,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입니다. 친구든 형제든 조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거세요.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나 영수야. 요즘 어때? 이 짧은 대화가 외로움을 막아주고 뇌를 자극합니다. 전화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메시지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건강하게 지내.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가 관계의 끈을 이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동네 모임 참여하기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교회, 성당 어디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세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체조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활동들이 마음을 밝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처음 가는 게 두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세요. 한 번만 가보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금방 마음이 통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함께 밥 먹기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도 불균형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되고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세요. 꼭 밖에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국수라도 함께 끓여 먹으면 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밥상머리 대화가 주는 위로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작은 나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여전히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옆집에 반찬 하나 나눠주세요. 손주에게 용돈 1,000원이라도 쥐어주세요.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이런 작은 나눔이 여러분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 느낌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합니다. 나눔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도 충분한 나눔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작은 배움 이어가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가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거나 손주에게 무언가를 배워도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있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강좌들이 많습니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스마트폰 교실 한번 참여해 보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움이 삶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철학적, 심리학적 메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75세라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면 그 삶은 충만합니다. 반대로 40세라도 하루하루를 허비한다면 그 삶은 공허합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 매일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75세가 되면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해가 떴다, 밥을 먹었다, 가족이 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의 전화. 이렇게 작은 것들을 세어보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75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의미를 찾으세요. 손주를 돌보는 것, 친구에게 조언하는 것,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삶은 다시 빛납니다.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삶의 의미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75세는 바로 그 경지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15분씩 걸으세요. 둘째, 내일 아침부터 계란 하나를 더 드세요. 셋째, 하루에 물 5잔 이상 마시세요. 넷째, 이번 주 안에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다섯째, 다음 주까지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일곱째,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여덟째,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아홉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열째,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5분만 더 걸으면 됩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큰 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6세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1년 후 그분은 30분을 걷게 되었고 2년 후에는 동네 산책로를 매일 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80세인 그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십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앞으로의 세월은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었다면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면, 오늘 햇살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이 넘는 세월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해온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쉬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75세가 아름다운 새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받으세요.